꼬박 2주일 동안 아들 민주는 전화 한 통 받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아들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나는 손자 아준이 침대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이 침대불을 걷어 올렸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모두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왜냐고 묻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여기에 있어 다행이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다. 나는 아직도 그 운명적인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나는 이웃 도시로 가는 첫 차에 몸을 실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버스 안에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죽음의 매듭처럼 내 마음을 짓눌렀다. 침착해야 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버스표를 쥔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버스터미널에 내렸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나는 민준과 내 손자 하준을 만나러 수십 번도 더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민준의 아파트 단지로 서둘러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이 마치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익숙한 나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가볍게, 이내 점점 더 세게 두드렸다. 민준아? 하준아. 내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살짝 돌리자 문은 아무렇지도 않게 열렸다. 잠겨있지 않았다. 내 심장은 순식간에 시속 1000km로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절대 문을 잠그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매우 조심성 많은 사람이었고 특히 하준이 집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 숨을 죽였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모든 것을 산산이 부서뜨릴 것 같았다. 집안의 풍경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마치 누군가 여기서 싸움이라도 벌인 듯 했다. 소파는 뒤집혀 있었고 누군가 화가 나서 밀어낸 것 같았다. 바닥에는 커피잔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이미 말라붙은 짙은 커피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유리 조각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부엌에서는 생수통이 쓰러져 있었고 여러 개의 빈 페트병 뚜껑이 열린 채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누군가 절망 속에서 단숨에 물을 마셔버린 것 같았다. 집안의 축축한 냄새와 죽음 같은 고요함은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끌고 가는 듯 무거웠다. 내 심장은 너무나 격렬하게 뛰어서 귓가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민준이 서재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침실도 마찬가지였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떤 생명의 흔적도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하준의 방에 도착했다. 하준아, 어디 있니? 내 아가.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하준의 장난감, 레고 블록, 그리고 삼촌이 사준 테디베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갑자기 침대 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플라스틱 병이 나무 바닥 위에서 굴러가는 듯한 마찰음이었다. 오싹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침대 밑에 무언가 있었다. 허리를 숙여보고 싶었지만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넘어지지 않았다. 하준아. 나는 다시 불렀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그 약하지만 선명한 경고음 같은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적뿐이었다. 공포가 나를 완전히 정적뿐이었다. 아들이 사라졌어요. 2주일 동안 연락이 안 돼요. 나는 전화기에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소리쳤고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제 손자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했다. 나는 단지 누군가가 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빨리 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빨리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 아래에요. 나는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속삭였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의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창문을 비췄다. 나는 2명의 경찰관을 하준에 괴쳤다. 젊고 키 큰 경찰관 한 명이 허리를 숙여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 있습니까? 무겁고 숨막힐 듯한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2명이 힘을 합쳐 침대를 번쩍 들어 올렸다. 바로 그곳에 나는 그를 보았다. 하준이었다. 내 손자가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너무 말라서 사람 몰골이 아니었다. 땀으로 끈적이는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더러워진 옷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그는 빈 물병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내가 닿을 수 없는 세상이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명의 경찰관도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를 안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감히 그를 만질 수 없었다. 하준아, 내 아가. 나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접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병을 꼭 붙잡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그를 살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도 되는 듯이. 나는 이수진이다. 올해 61세로 수도권 외곽의 작은 마을에 홀로 살고 있다. 내 이야기는 10월 말 어느 아침 민준이 사라졌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시작된다. 그로부터 2주일은 끝없는 시간이었고 나는 답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첫날 나는 평소처럼 민준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물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전화기를 든 채 벨소리가 계속 울리다 자동으로 끊어질 때까지 들었다. 응답이 없었다. 나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 괜찮니? 하지만 메시지는 그렇게 조용히 놓여 있었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내 뱃속에서 매듭이 조여오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바쁘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없거나 신호가 없는 곳에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주는 독립적인 남자였고 항상 자기 방식대로 행동했으니 나는 내 걱정을 잠재우려 했었다. 하지만 다음 며칠 동안 그 걱정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점점 커져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새벽, 한밤중, 심지어 그가 보통 쉬는 시간인 정오에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정적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민준아, 어디 있니? 제발 전화해줘. 너무 걱정돼. 하지만 그 메시지들도 바다에 가라앉아 버린 듯 그가 들었다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소리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매주 전화해서 그의 일, 내 손자 하준의 일, 그리고 평범한 부자간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런 침묵은 전혀 그답지 않았다. 5째 날이 되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불안감이 내 안을 갉아먹었다. 나는 그의 집 전화를 걸어 그의 목소리, 아니면 적어도 8살짜리 하준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하준은 항상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나에게 쉬지 않고 이야기해 주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텅 빈 집 안에서 벨소리가 울리다가 내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 앱에 로그인해서 하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아가 하준아, 어디 있니? 할머니한테 전화해줘.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준은 어리지만 휴대폰을 사용할 줄 알았고 할머니를 매우 사랑했다. 그는 항상
내 메시지를 보자마자 답장했었다. 나는 민준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랐고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저는 민준 씨를 한 주일 내내 못 봤어요. 한 동료가 말했다. 휴가 간 줄 알았어요.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지난달이었어요. 민준이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했어요. 아무도 더 아는 것이 없었다. 내가 더 많이 물을수록 나는 답 없는 구멍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다. 민준은 말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였고 사려 깊은 아들이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다. 열흘째가 되자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민준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전화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고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집 맞은편에 사는 나이든 김 여사님은 지난주 폭풍우가 치던 밤 민준의 집 불이 갑자기 켜졌다가 다시 꺼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저는 그 젊은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려고 불을 켠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폭풍우가 치던 밤, 켜졌다가 꺼진 불빛, 두 주일이 흘렀다. 나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 어떤 소식도 없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새도록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에 잠겼다. 민준에게 사고가 났을까? 아니면 그저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던 것일까? 하지만 민준은 절대 하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준은 그의 전부였다. 그렇다면 내 손자 하준은?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민준의 집에 가기로 결심했고 나는 민준의 집에 가기로 결심했고 이제 나는 병원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의자 모서리를 꽉 붙잡고 있다. 마치 손을 놓으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하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하얀 침대 시트 속에서 거의 사라질 듯 했다. 경찰관 한 명이 그를 그 차갑고 텅 빈 집에서 안고 나왔고 나는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뒤따랐다. 내 손은 떨렸고 그를 만져 안아주고 싶었지만 하준을 닿지만 그를 만져 안아주고 싶었지만 하준을 다치게 할까봐 감히 힘껏 안을 수 없었다. 낯이 손은 아무런도 없었다. 경찰차는 칠흑 같은 도시의 거리를 질주했고 사일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나는 하준이 옆에 앉아 집에서 찾은 종이 조각으로 그를 부채질해주며 동시에 그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하준아, 할머니 여기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손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물었다. 모든 것이 내가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즉시 하준을 응급실로 옮겼다. 나는 밖에 남아 문 유리에 손을 대고 그들이 하준 주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기계 소리와 의사들의 다급한 대화 소리가 뒤섞였다. 외상 없음. 심한 영양실조. 심한 탈소. 심리적 외상 징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심리적 외상이라니. 내 8살 손자, 아침 해처럼 항상 밝게 웃던 아이가 내 8살 손자. 잠시 후 의사가 나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하준은 이미 링거를 맞고 있었다. 가느다란 튜브가 그의 가느다란 발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작은 손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준아, 할머니야. 일어나. 제발 말 좀 해봐.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준이 어렸을 때의 날들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내 마당을 뛰어다니며 활짝 웃었고 내가 젊었을 때 서울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이제 그 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소름 끼치는 침묵이 대신했다. 마치 내 손자가 자신의 영혼을 가두어 버린 것 같았다. 경찰도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첩과 질문들을 가지고 왔다. 젊고 표정이 진지한 경찰관 한 명이 내 옆에 앉았다. 이수진 여사님, 마지막으로 민준 씨와 연락하신 것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메었다. 2주일이 되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별짓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주는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는 항상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어요. 경찰관은 필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의사에게 하준의 상태를 물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는 없지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거대한 돌덩이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니. 하준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변한 것일까? 나는 답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경찰관은 그저 필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 씨 실종 사건으로 정식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경찰서로 가서 자세한 진술을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다. 제 손자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를 떠날 수 없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하준이 잠결에 가끔 몸을 떠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잠이 들어서도 빈 물병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땀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는 가끔 눈을 번쩍 뜨고 멍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으로 그의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다. 할머니 여기 있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그에게 속삭였지만 그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사가 그를 진찰하러 왔다. 그녀는 눈빛이 부드러운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여사님, 이 아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겪었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는 무거운 절망감이 밀려왔다. 인내심이라니. 민주는 아직 행방불명이고 하준은 자신의 그림자처럼 여기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밤새도록 그곳에 앉아 하준의 손을 잡고 그의 미약한 숨소리를 들었다. 민준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가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웃음기가 있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요.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한다.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전화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틀이 흘렀다. 나는 하준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내가 한눈을 팔면 아이가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하준은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다. 작고 연약하게. 그의 가느다란 작은 손은 간호사가 준 테디베어를 안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한 숟가락씩 스프를 먹여주며 그가 무엇이라도 먹기를 바랐다. 먹어라, 하준아, 내 아가. 그래야 강해져서 할머니랑 집에 갈 수 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아이는 겨우 몇 모금만 삼키고는 입을 굳게 감은 채 천장을 멍하니 응시했다. 매일 밤 똑같았다. 하준은 악몽을 꾸었다. 가끔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을 지르려는 듯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나는 그를 안고 흔들며 내가 어렸을 때 민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렀다. 하지만 하준은 그저 떨었고 땀이 그의 이마를 적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 그의 땀을 닦아주었다. 나는 심리 상담사를 불렀다. 목소리가 매우 부드러운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하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준아,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래? 아니면 네가 본 어떤 것이라도? 하지만 아이는 그저 테디베어를 더 세게 끌어안고 바닥만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옆에 서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선생님, 아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거에 애원하듯이 물었다. 심리상담사는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수진 여사님, 아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이번 충격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마음을 열 것이라고 믿어요.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닐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시간이라니. 민주는 행방불명이고 하루하루가 불안과 고통의 연속인데 내가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셋째 날 아침 나는 하준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젖은 수건으로 그의 여인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애써 미소 지으며 민준이 어렸을 때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가 화병을 깨뜨렸다가 테이프로 붙여놓았던 이야기였다. 네 아빠는 예전에 참 어리숙했단다. 하준아.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했어.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손가락이 테디베어를 꽉 쥐는 것을 보았다.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경찰서 번호가 떠 있었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불길한 예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전화기를 받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전화 너머의 경찰서장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과는 달리 매우 진지했다. 이수진 여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루미놀 용액으로 민준 씨 집을 다시 수색했는데 거실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내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다. 내 손에 들려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혈흔이라뇨.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경찰서장은 계속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저희는 살인사건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은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봉쇄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한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하준이 내 소매를 힘껏 잡아당겼다. 나는 돌아보니 그의 붉어진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그러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던 하준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애절한 울음소리가 병실의 고요를 갈랐다. 아빠 죽었어. 그는 가늘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마치 그의 온 세상이 방금 무너져 내린 것처럼.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준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그에게 말했지만 나 자신조차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그 몇 마디는 내 심장에 무거운 망치질처럼 울렸다. 하준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전해졌고 경찰서장은 급히 말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서 초기 진술을 받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하준을 더 세게 끌어안은 채 내 눈물이 그의 옷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울음소리에 놀라 뛰어들어왔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수진 여사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하준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아니요.
저는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해요. 나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순간, 특히 아이가 그 끔찍한 말을 한 후에 저는 아이를 떠날 수 없어요. 의사가 하준을 진찰하고 순환 진정제를 놓았다. 그는 점차 울음을 멈췄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내가 달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 여기 있어, 하준아.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 자신이 시면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가 떠올랐다. 그는 작은 마을에 나를 보러 왔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옥수수빵을 가져왔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 미소는 경찰서장의 말과 하준의 울음소리에 지워진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경찰서장이 민준의 집에 혈흔이 있다는 전화를 하고 1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들은 병원에 와 있었다. 녹음기와 수첩을 가지고 젊고 키 큰 경찰관이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아, 할머니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하준이 내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여인 어깨가 경직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테디베어를 힘껏 쥐었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되는 듯이.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게. 나는 내 목소리를 침착하게 들리게 하려 했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말할 내용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하준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내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어깨를 꽉 잡고 그의 끊어지고 희미한 단어 하나하나를 들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부서진 영혼의 파편이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요. 하준이 떨리는 거의 아기 같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제 방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주 높은 탑을 만들었는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탑이라고 했어요. 하준은 잠시 멈추고 곰 인형을 바라보며 더 세게 끌어안았다. 저는 궁금해서 뛰어나가 봤어요. 아빠가 문에서 문구멍으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싹한 한기가 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민주는 항상 침착했고 하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걱정을 잘 숨겼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 하준은 계속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빠가 뒤돌아섰는데 제가 서 있는 걸 보고는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저한테 속삭였어요. 하준아, 빨리 침대 밑에 숨어. 아빠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아빠가 저를 제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저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아빠는 침대 시트를 내려서 제가 안 보이게 덮어줬어요. 나는 8살짜리 내 손자가 침대 밑에 웅크리고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침대 시트 틈새로요. 하준은 계속 말했다. 저는 엄마가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주 키 큰 남자도요. 그 남자는 표정이 차가웠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엄마 뒤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유진이었다. 하준의 엄마. 민준의 전처. 나는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아니,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는 돌아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목이 메었다. 엄마는 방을 둘러보며 하준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저를 찾을까봐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침착한 목소리로 방학 시작하자마자 할머니 댁에 갔어. 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따뜻한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찰관은 계속 필기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만 하준이 계속 이야기하자 그의 손이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엄마가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무슨 빚 이야기도 하면서 아빠가 문제가 생기기 싫으면 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돈을 주지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너무 많이 괴롭혔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자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유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과 하준을 위한 새로운 삶을 건설하려 했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고 문제와 함께 돌아왔다. 아빠랑 엄마랑 그 키 큰 남자랑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서서 협박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듣지 못했지만 그 남자가 아빠를 미는 것을 봤어요. 아빠가 뒤로 물러났고 그러고는 그 남자가 아빠를 더 세게 밀었어요. 아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탁자 다리에 부딪혔어요. 아주 큰 쿵 소리가 났고 그러고는 빨간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준은 통제할 수 없이 떨었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다. 저는 아빠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봤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빠를 부르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안았다. 내 눈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적셨다. 민준이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장면이 악몽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내 앞에 경찰관은 필기를 멈추고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수진 여사님.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살인 가능성 있는 사건으로 조사할 겁니다. 이 아이는 매우 용감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왔다. 하준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의 흐느낌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나는 경찰관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유진과 그 남자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수진 여사님. 그날 밤 경찰관들이 떠난 후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준의 미약한 흐느낌이 방 안을 울렸고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잠결에 입술을 움직이며 아빠를 불렀다. 너무나 희미한 소리라 가까이 다가가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그럴 때마다 나는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가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피부에 닿자. 과거의 기억들이 닿자. 민준이 젊었을 때가 떠올랐다. 20대 초반 사업을 막 시작했고 눈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다. 그가 유진을 자랑스럽게 나에게 소개했을 때 여름 햇살처럼 환했던 그의 미소가 기억난다. 엄마, 유진이에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때 유진은 좋은 아이였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때 유진은 좋은 아이였다. 약간 서툴렀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내가 김치를 담그는 법을 불키곤 했다. 그때 나는 얼굴을 불키곤 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 때문이었다. 마치 그가 그녀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는 하준이 태어났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빛이 비춘 것처럼. 그날 내가 그를 품에 안고 마당을 산책하던 때가 기억난다. 하준은 내 품에 웅크리고 앉아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이웃들은 이수진 여사님, 10살은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농담을 건넸다. 나는 웃었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때 민준과 유진은 여전히 행복했다. 그들은 자주 하준과 함께 와서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모든 것이 영원히 이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작은 가족은 영원히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고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던 날이 기억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엄마, 유진이 도박 문제에 휘말렸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 좋은 아이가 그런 일에 빠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민준이 자신이 매우 좋아하던 차를 조용히 팔았다.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산 차였다.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가 마당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엄마,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민준이 유진을 깊이 사랑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에 침묵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채업자들이 내 문을 두드리며 유진이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협박했을 때였다. 나는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모든 돈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다. 엄마, 죄송해요. 민준이 그날 밤 나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를 안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가족은 서로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진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좋은 아이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변해갔다. 유진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었고 작은 일에도 접시를 깨뜨릴 수 있었다. 한 번은 내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하준이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다. 그의 엄마가 우유 한 잔을 쏟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그곳에 서서 그에게 비명을 질렀다. 너는 네 아빠처럼 멍청하고 서툴러. 나는 달려가 하준을 데리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비웃었다. 그녀는 그저 비웃었다. 그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아요.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유어 있었고 한때 빛나던 그의 눈에는 이제 피와 무기력함만 남아있었다. 여러 날 밤 민준은 나에게 전화해서 눈물에 잠긴 채 속삭였다. 엄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제가 사연이 있던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가 하준을 해칠까봐 두려워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민준은 이혼을 결심하고 하준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싸웠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나는 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부자가 마침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준은 민준의 사랑 속에서 자라날 것이고 더 이상 고함과 무거운 빚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틀렸다. 불과 반년 후 유진이 돌아왔고 더 끔찍한 악몽을 가져왔다. 하준이 나에게 들려준 폭풍우 치던 밤의 이야기. 민준이 쓰러져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누워있던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유진, 한때 내가 그렇게 아끼던 여자. 내 손자의 엄마가 이제는 낯선 사람, 잔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병원 병실의 어둠 속에서 나는 잠든 하준을 바라보며 그의 흐느낌을 들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움직이며 아빠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민준아, 내가 너를 위해 정의를 찾을 거야. 내가 하준을 보호할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내 마음속의 차가움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나는 하준 옆에 앉아 진정제 때문에 깊이 잠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은 조금 평온해 보였지만 고통의 흔적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경찰서장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단호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수진 여사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하준에게 속삭였다. 나는 내 손자를 이제는 익숙해진 젊은 간호사에게 맡기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채로 병원을 서둘러 떠났다. 경찰서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내 눈앞에는 오직 하준의 이야기 송민준이 쓰러지던 장면만 보였다. 나는 내 코트를 꽉 쥐고 눈물을 참으려 했었다. 경찰서 회의실로 들어서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인 경찰서장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큰 지도를 펼쳐놓고 민준의 집 주위에 몇몇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을 가리켰다. 이웃의 감시 카메라가 폭풍우가 치던 밤 수상한 화물차를 포착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화면에 영상을 틀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흐릿하고 흔들렸지만 나는 어두운 화물차가 민준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뒷부분에 천으로 덮인 길쭉한 물체를 식별했다. 몇 분 후 그 화물차는 떠났습니다. 경찰서장이 계속 말했다. 다른 영상을 가리키면서 차량 번호판은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하지만 차종은 지역 사종은, 차종은 지역 사종은, 지역 사종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하준의 이야기가 다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유진과 그 낯선 남자가 담요로 민준을 감싸서 집 밖으로 끌어내 화물차에 씌웠을까. 그 길쭉한 물체가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 옆에 있던 젊은 경찰관이 덧붙였다. 저희는 인근 교통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물차는 몇 군데에서 포착되었지만 그 후 외곽에서 흔적을 감췄습니다. 순차에 대해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 화물차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서장은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간접 증거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수진 여사님, 저희는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발견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이 막혔다. 회의가 끝난 후 경찰서장은 나와 함께 민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망설였다. 그곳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경찰의 노란색 통제선은 여전히 문 앞에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그 악몽을 상기시키는 듯이 감식반 요원들의 안에서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하고 현장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문지방에 서서 거실 바닥에 말라붙은 커피 자국을 응시했다. 불과 며칠 전 내가 들어와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그곳이었다. 그 커피 자국은 깨진 컵 조각과 함께 내 머릿속의 영월 속에 갑자기 나이 든 이웃 김 여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나에게 속삭였다. 이수진 씨, 비가 오던 그날 밤 민준 씨 집에서 아주 심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기명 소리,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문제가 생길까 봐요. 김 회사님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의 손을 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알려주셔서, 그녀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경찰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김 여사님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나는 나 자신을 책망했다. 떠나기 전에 경찰서장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심하게 말했다. 우리가 그 차를 찾아낼 겁니다. 이수진 여사님. 안심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는 희망을 유지할 힘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집을 나섰다. 햇살은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껴서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다. 하준의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며칠 후 나는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찰서장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진지했지만 약간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이수진 여사님, 저희가 유진 씨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다. 나는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병원 단서라도 민준에게 무슨 일에 앉아. 그는 병원 단서라도 민준에게 무슨 일에 앉아. 테디베어를 안고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떠나고 있었다. 지금 갈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다시 하준을 젊은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 금방 올게. 하준아, 착하게 있어. 금방 돌아올 거야.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마치 내가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있는 듯이. 유진이 살던 아파트 단지로 가는 골목은 도시에 잊혀진 한 구석에 있었다. 벗겨진 벽에서는 축축한 냄새와 자동차 매연 냄새가 났다. 나는 2명의 경찰관 뒤를 따라 진흙푸성이 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곧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파트 단지의 집주인, 인상이 좋지 않은 중년 여성이 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마치 이런 문제에 익숙하다는 듯이. 유진이라는 애 말이죠. 그녀가 귀찮은 투로 말했다. 그 애는 1~2주일 전에 떠났어요. 방 정리하고 바로 나갔어요. 2주일 전 민준이 사라졌을 때였다. 그의 집이 난장판이 되었을 때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내 코트를 꽉 쥐어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젊고 키 큰 경찰관이 물었다. 그녀가 떠날 때 많은 짐을 가지고 갔습니까? 집주인은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큰 여행 가방이 있었어요. 뭔가 숨기려는 듯이 아주 서둘러 보였어요. 밤에 남자를 고용해서 짐을 옮기게 했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떠나려 할 때 낯선 남자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거친 외모에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그는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집주인에게 물었다. 유진 아직 있나요? 제가 급하게 찾고 있어서요. 경찰서장이 즉시 그를 막아섰다. 눈빛은 차가웠다. 누구십니까? 유진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남자는 더듬거리며 말을 했고 분명히 놀란 듯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절관이 그를 붙잡았다. 분명히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잠시 긴장감이 흐른 후 그는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들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유진이 도망친 시기, 민준이 사라진 시기, 그리고 지금 약속된 거액의 돈. 모든 것이 끔찍하게 일치했다. 젊은 경찰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가 이전에 전 남편을 찾아가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가 이전에 전 남편을 전할 정도로 돈이 없었다면 왜 2주일 안에 거액의 돈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을까? 나는 진실이 내가 이미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하준의 침대 옆에 앉아 병원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잠든 얼굴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테디베어를 안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그를 이 세상에 고정시키는 유일한 것이라도 되는 듯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미약한 온기를 느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둠 속의 번개처럼 흐릿한 기억 하나가
내 머릿속에 떠올라. 내 머릿속에 떠올라. 내 머릿속에 떠올라. 아주 오래전 민준과 유진이 아직 행복했을 때 민준은 자랑스럽게 나에게 자신이 든 생명보험을 보여주었다. 엄마, 저는 제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유진과 하주는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때 유일한 수혜자는 유진이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니 민주는 이혼 후 수혜자 이름을 변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기억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거액의 빚과 절망에 시달리던 유진이 보험금을 노리고 민준을 노린 것일까? 나는 떨기 시작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숨막힐 듯한 끔찍한 예감 때문이었다. 나는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가 잠결에 흐느끼며 입술을 움직여 아빠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한시도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민준이 생명보험에 들었어요. 유진이 유일한 수혜자예요. 좀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여사님.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로 민준 씨 집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하준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를 혼자 두지 말라고 부탁한 뒤 경찰관들을 따라 민준의 집으로 갔다. 들어가자 노란색 통제선이 여전히 문에 걸려 있었다. 마치 그 악몽을 상기시키는 듯이. 감식반 요원들은 이미 떠났고 차갑고 고요한 집만 남아 있었다. 경찰서장과 나 그리고 젊은 경찰관은 민준의 서재로 갔다. 그리고 젊은 경찰관은 민준의 서재로 갔다. 그는 보통 그곳에서 서류를 정리하곤 했다. 1시간여 후 젊은 경찰관이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그는 파란색 파일冊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열어 확인한 후 경찰서장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소리내어 읽더니 파일철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억눌린 분노로 말했다. 동기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았고 수혜자란에 유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예감이 맞았다. 민주는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무심코 유진의 탐욕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바꾸지 않았어? 민준아, 나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왜 그에게 이런 기회를 준 거야? 경찰서장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여사님, 민준 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유진 씨는 모든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모든 빚을 갚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돈 때문에 민준의 목숨을 빼앗아간 유진은 괴물이 되어 있으니 매우 높습니다. 그의 말은 내 머리에 무거운 망치질처럼 울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나는 그녀가 젊었을 때 민준 옆에서 행복하게 웃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야만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일까? 그날 오후 내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져 있었다. 이수진 여사님, 방금 수사팀에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외곽에서 버려진 냉동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이 불법 도박을 하던 곳입니다. 저희는 이미 특수팀을 보냈습니다. 내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무엇을 의심하는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내 손은 너무 떨려서 물 한 잔도 들 수 없었다. 그날 밤 하준이 이미 잠들었을 때 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다. 나는 전화기를 받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다. 전화 너머의 경찰관 목소리는 끊어지는 듯했고
마치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는 듯했다. 이수진 여사님, 저희가 냉동 창고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시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민준 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너졌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민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차가운 창고에 누워있는 시신이란 말인가?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흘러나오는 것은 눈물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흘러나오는 것은 눈물뿐이었다. 확인해 주셔야 합니까?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관들을 따라 영안실로 갔다. 끔찍한 공포가 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다. 영안실로 가는 길,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나는 내 코트를 꽉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눈앞에는 오직 민준의 얼굴만 보였다. 그의 미소가 기억났다. 그가 내 옥수수빵을 놀리던 모습이 엄마가 빵집을 차리면 제가 첫 손님이 될 거예요. 그는 그의 밝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이제 그 미소는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고 나는 믿고 싶지 않은 믿고 싶지. 차가 영안실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동안 나를 계속 돌봐주던 젊은 경찰관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수진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결코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냉장실 문이 열리고 화학약품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밀려와 나를 떨게 했다. 들것을 덮고 있던 하얀 시트가 천천히 걷혔고 그러고는 나는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고 시간과 죽음으로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즉시 내 아들을 알아보았다. 그의 짙은 눈썹, 그의 곧은 코, 그리고 내가 아기였을 때 수없이 입맞추었던 그의 입술. 그는 여전히 내 민준이었다. 나는 목 놓아 울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겨우 두 단어만 말할 수 있었다. 내 아들.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만지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싶었지만 내 손은 너무 떨려서 들어 올릴 수 없었다. 젊은 경찰관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진 여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하지만 나는 앉고 싶지 않았다. 그저 세상에 소리 지르고 싶었다.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떠나야 했는가? 내가 조금 진정되자 목소리가 진지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파일철을 들고 설명했다. 사망자는 심한 머리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단단한 물체에 강하게 부딪혀 발생한 것입니다. 사망 시각은 약 2주일 전 그 폭풍우가 치던 밤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말은 하준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끔찍한 밤, 민준이 쓰러져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누워있던 이기지 않고 바닥에 누워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더 깊이 찔렀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왜 감사하는지 확실치 않았다. 아마도 진실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경찰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감시 카메라에 찍힌 그 화물차를 조사했다. 경찰서장이 정오에 나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이수진 여사님, 저희가 화물차 짐칸에서 빨간 얼룩이 묻은 담요 한 잔과 여성용 재킷을 발견했습니다. DNA 결과 얼룩은 민준 씨의 혈흔으로 확인되었고 재킷은 유진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모든 흩어진 단서들이 이제 하나로 맞춰져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범죄 현장을 형성했다. 예진이 정말로 이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녀가 민준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찾은 채권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날 밤 유진과 함께 있던 낯선 남자를 신속하게 체포했다. 그들은 나를 경찰서로 초대했고 나는 밖에서 한 면 거울을 통해 그 거친 외모의 남자가 신문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저 그녀와 동행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경찰이 화물차에서 발견된 유진의 재킷과 담요라는 증거를 제시하자 그의 얼굴은 정자를 도왔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경찰서장이 그에게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그는 거래를 위해 유진의 은신처를 실토했다. 외곽에 있는 버려진 집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숨어 있었다. 나는 신문실 밖에 서서 내 코트를 꽉 쥐고 있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유진, 한때 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하준과 함께 웃었던 여자가 이제는 살인죄를 짊어진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가 떠올랐다. 그들이 이혼하기 전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끼어들지 마세요. 이수진 씨. 나는 그녀를 막으려 했고 하준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비웃었다. 이제 그 웃음은 내가 무시했던 경고처럼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민준의 시신을 확인한 며칠 후 나는 경찰이 유진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가 이 도시를 떠나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있던 작은 문구점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경찰서장이 나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했다. 이수진 여사님, 저희가 그녀를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오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병원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테디베어를 안고 있었다. 아니요.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저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경찰이 유진을 경찰서 복도를 따라 데려갈 때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가 수갑을 차고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채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함께 묘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 내 전 며느리, 하준의 엄마. 그녀는 자신의 삶과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삶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었다.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하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이 내 손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나는 부드럽게 설득했다. 하준아, 우리가 아빠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해.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걱정은 가득 찼고 공기는 끊어지게 찼고 검사, 날카로운 목소리의 키 큰 남자가 일어나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그는 하준의 진술 녹음을 들었다. 내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폭풍우 치던 밤의 이야기를 서술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준이 고개를 숙여 콩 인형의 얼굴을 묻자 나는 그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검사는 계속해서 화물차에서 발견된 담요와 유진의 재킷 사진을 보여주었다. DNA 결과 혈흔은 피해자 민준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투영했다. 가로등 아래 흐릿하게 찍힌 화물차가 천으로 덮인 길쭉한 물체를 싣고 가는 영상이었다. 마침내 그는 생명보험 파일처를 들어 올리고 수혜자란에 있는 이름을 가리켰다. 이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그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나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가 제시될수록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는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 돈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법정 안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는 앞으로 나아가 차갑게 반박했다. 만약 당신이 그저 돈을 원했다면 왜 시신을 숨겼습니까? 사고 현장을 위장하고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공범,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있던 거친 외모의 남자를 향해 돌아섰고 비명을 질렀다. 그가 그랬어요. 그가 민준을 밀었어요. 남자는 즉시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붉어진 채 그녀를 가리켰다. 네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네가 나에게 그를 밀고 시신을 숨기라고 했어. 법정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하준을 끌어안았다. 그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 제 잘못이죠?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울음을 참으려 했었다. 네 잘못이 아니야, 하준아. 네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말들이 하준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시간의 심리 끝에 표정이 진지한 여성 판사가 일어나 판결을 낭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피고인 유진은 중범죄 살인 및 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공범은 살인 공범 및 시신 은닉죄로 유죄가 선고되며 20년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이 낭독되자 나는 목 놓아 울며 온 힘을 다해 하준을 끌어안았다. 내 눈물은 민준을 잃은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마침 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다. 하준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제할 수 없이 울었다. 나는 그저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다 괜찮아, 내 아가. 네 아빠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몇 주 후 나는 민준의 집을 영원히 닫기로 결정했다. 한때 내 아들과 손자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만 남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하준을 데리고 수도권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를 심리치료에 등록시켰다. 그의 마음속 상처가 천천히 아물기를 바라면서 매일 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그가 항상 내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랐던 이야기. 네 아빠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 하준아.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도.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하준이 내 품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와 위로처럼 느껴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하준을 키우고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한 줄기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민준이 어딘가에서 나에게 미소 짓는 것처럼 나는 하준을 끌어안았다. 아들을 잃은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에게는 내가 있고 나는 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남은 생을 그를 돌보는데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이 순간까지 내 이야기를 함께 해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은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탐욕과 배신은 당신이 아는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이 끝까지 버틴다면 정의는 결국 실현될 것이다. 나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서 진정한 강인함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실이 나에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의 사랑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당신이 방금 들은 이야기는 관련 인물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집에서 말없이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들려드립니다. 당신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정말 묻고 싶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마주해 대침묵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마주하고 자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나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이로써 영상 끝 화면에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2가지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